흔히 말하길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릅니다. 한 해 국방비만 전 세계 상위 2위에서 8위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천조에 달해 붙여진 별명인데요. 워낙 압도적인 차이에 사실상 지구 방위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군이었지만 이들이 항상 승리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전에 패전을 거듭했던 월남전 당시 미 육군 전술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었던 한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전과 같은 현대 전에서도 활용될 만큼 미군의 교본으로 인정받은 이 전술은 놀랍게도 한국군이 최초 개발한 것이었죠. 미군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창설 이후 군기, 행정, 재반 사항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라 평가받던 유일한 시기, 바로 월남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캐나다 특파원이 직접 경험을 통해 펴낸 베트남 만일의 전쟁이라는 책에는 당시 미군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생동감 있게 묘사돼 있는데요. 전장 한가운데서 그것도 한밤중에 술판을 벌이던 미국 연대장은 뜬금 베트공을 잡아오라며 휘하 소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이 온통 정글이었고 적들이 언제 어디서 매복했다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불필요한 희생이 뻔한 상황.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소대장은 이를 타개할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뭇가지와 물그릇을 이용 흙을 밟는 소리와 나무 꺾는 소리를 만들어내 무전기로 흘려보내며 마치 숲을 지나거나 강물을 건너는 것처럼 즉석해서 연극을 한 것이었죠. 당연히 취해있던 연대장은 그대로 속아 넘어갔고 심지어 다음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조차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맥주에 취해 수시로 음주 조종을 했고 정글 곳곳에 야생 대마가 흔했던 탓에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피우기도 하는 등 미군이든 CIA 요원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이좋게 미쳐갔습니다. 이렇듯 군기 빠진 미군들이 제대로 된 전투를 치렀을 리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북베트남 정규군을 상대로 1대9의 교환비를 가져갔고 베트콩을 상대로 1대20 정도의 교환비를 내기도 했으나 이는 동맹국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였는데, 참고로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나 중공군을 상대로 평균 1대52였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 본토에서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며 각종 시위가 연일 벌어진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심지어 미국의 자랑이었던 공군조차 소련제 지대공 장비에 무더기로 격추당한다거나 헬기마저 하루에 한 대꼴로 추락했고, 착륙 지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작전에서는 부비 트랩이나 적의 매복으로 인한 공수부대의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미군은 결국 극단적인 작전을 개시하는데 바로 물량 공세였습니다. 한국을 포함 동맹군들은 미군들의 보급을 보고 꽤나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갈 만큼 개념을 상실한 물량 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트공 하나를 잡겠다고 들어간 평균적인 비용은 무려 33만 2천 달러, 포병들은 하루 평균 10,000발을 쏘아댔고 소총수들은 M16의 성능을 맹신한 채 연사를 갈겨댔습니다. 여기서 압권은 B-52 폭격기였습니다. 이 폭격기가 호찌민 루트의 베트공 하나를 잡는 데 쏟아부은 폭탄은 무려 100톤 규모, 심한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돈을 폭격 하나에만 소비하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물량 전술이 적군인 북베트남에게 유리함을 안겨주었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미군이 남베트남군에게 주어진 물자가 다음날 암시장에 나오는 바람에 베트공이 이를 매수, 자신들의 무기에 당하는 개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으니 바로 무적의 따이한 한국군이 참전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미군들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군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군이 정말로 무서웠다는 한 미군 병사는 한밤중에 신분증 없이 그들을 만나지 않기만을 바랬다고 하며, 동료 사상자가 발생하며 눈이 뒤집혀 마지막 한 명까지 추적해 사살하는 지독함에 한국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군도 처음부터 높게 평가받았던 것은 아닌데요. 파병 초기 오히려 한국군은 미군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파이어 베이스라 불리는 원형 형태의 전술을 두고 차라리 연대나 대대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박 아닌 구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이어 베이스란 중대 간 폭격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본질 자체는 기존 보방식 요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며, 반대로 적군의 입장에선 수적 우위를 내세워 언제든 포위한 후 고립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 개 중대가 야산만으로 이 모든 진지를 구축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러 단점들도 공존했죠. 하지만 한국군이 굳이 이 전술을 택한 건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공들은 한국군과 싸우기만 하며 연전연패를 당하는 치욕을 겪고 있었는데 짜빈박 전투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참에 한국군 본진을 공격,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성공만 하며 추라이 일대를 되찾는 건 물론 눈에 가시 같은 한국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으니 걸어볼 카드였던 건 분명했던 셈이었죠. 이를 모를 리 없었던 한국군은 일부러 월맹군의 활동이 왕성했고 또한 그들의 기습이 용이했던 지역으로 이동해 파이어 베이스를 구축, 더불어 한국군이 기지의 병력을 줄이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짜빈박 전투의 패배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말이죠. 결국 1966년 예상대로 월맹군은 11중대의 전술 기지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으니 많아야 1개 연대라 예상했던 적군 규모가 무려 2개 연대 총 2,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었던 것도 모자라 베트공이 아닌 월맹 정규군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마저 어려웠던 탓에 3소대 진지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돌파되고 말았는데요. 11중대는 모든 가용 병력을 모아 역습을 감행했지만 외곽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1소대 방어선마저 돌파당한다면 중대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버렸고 그 사이 2연단 본부에서는 11중대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판단, 브로큰 에로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군의 과감한 결단이 빛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소대를 중심으로 특공대 부대를 편성, 방어망 안으로 진출한 적병들만을 골라 정면 공격을 펼친 것이었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적을 역이용해 이중으로 압축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줄만 알았던 한국군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6탄 돌격을 감행하자 월맹군은 그 기세에 눌려 다급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한국군은 돌파구를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포위된 월맹군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폭사되고 말았죠. 전투가 끝날 무렵 청룡부대 소속 관측기가 중대기지 상공에 나타나 날개를 흔들며 11중대의 승리를 축하해줬습니다. 이윽고 6중대 소속 지원 병력이 헬기를 통해 기지로 이동해 왔는데 만약 날씨만 따라줬다면 이들은 보다 신속히 지원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고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월맹군마저 완전히 포위, 섬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결과는 대승리, 무려 10배가 넘는 적군에 맞서 243명을 사살하는 동안 아군의 희생자는 단 15명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군은 말도 안 되는 결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미국 에빈스빌 저널은 이를 즉각 속보로 타전하며 월남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60만 한국군에게 전쟁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이 이곳에 있던 모든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베트공이 장악했던 중부 해안 지대가 지금은 한국군에 의해 완전히 통할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뉴욕타임즈 또한 노획한 베트공 문서를 예로 들며 그들은 100% 승리에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이었던 호치민은 한국군 중에서도 특히 맹호부대를 만나면 모든 작전을 취소하고 철수하라고 경고했던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한 그는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 프랑스, 미군에게마저 좌절을 안겨준 요새가 한국 해병대에 단 2시간 만에 점령당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군이 주둔한 곳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겨져 동맹군의 사기가 올라갈 정도였다 하니 당시 미군의 교본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리 과장된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7일까지 도쿄에서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96명 늘었다. 이로써 크루즈선 탑승자 712명을 포함해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16,287명으로 늘었다. 이날 일본에서 1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크루즈선 탑승자 13명을 포함해 60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3.7%로 높아졌다. 광역자치단체별 확진자 숫자는 도쿄도가 4,77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도도부현은 오사카 1,706명, 가나가와현은 1,141명, 사이타마현 932명, 홋카이도는 928명, 치바현은 867명, 휴고현은 680명, 후쿠오카현 65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중증 환자는 이날까지 크루즈선 탑승자 4명을 포함해 304명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편 완치자는 이날까지 크루즈선 탑승자 651명을 포함해 총 5,797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에서 거즈와 고무줄, 스타킹 등 재료로 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7일 마이니치 신문과 NHK 보도에 따르면 천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인 거즈와 고무줄도 각 판매점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삿포로시 주호구에 있는 한 수의점에는 일본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2월 이후를 마스크용 고무줄이 있느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수의점의 사장은 고무줄은 들여놓아도 곧바로 매진된다고 전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 현에 14개의 점포가 있는 수의점 오카다야에도 2월 하순부터 거즈와 고무줄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달 상순 모든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갈 때까지 천 마스크 재료는 품귀 상태가 됐고 인터넷 주문도 급증해 접수를 중단해야 했다. 휴고현에 본사가 있는 아기용품 체인 니시마스야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아기를 목욕시킬 때 사용되는 거즈 타올 등의 매출이 평소의 3배로 늘었다. 천 마스크 재료로 쓰이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베시에 있는 니시마스야 점포에선 지난주 입고된 거즈 타올과 손수건 등 20여 점이 당일 매진됐다. 이 매장은 원래 용도 이외 구매는 삼가달라고 게시하면서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고 NHK는 전했다. 천 마스크 재료인 고무줄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스타킹을 고무줄 대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삿포로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스타킹을 약 2cm 폭으로 잘라 고무줄처럼 거즈에 연결해 쓰면 알맞게 늘어나고 촉감도 부드럽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거리에서 수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노점상도 각지에 생겨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마스크 노상 판매는 위법이라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법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해 현지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국가는 우리 정부의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70여 개국 중 인도적 지원 목적 기준에 적합한지 따져본 뒤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 모델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공급 대상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 방역 여건이 취약하고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한 국제기구나 단체도 대상이며 해당 국가에 소재한 기업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례로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해외 거주가족과 해외 파병 국군장병, 국제 황해 선박 선원 등을 대상으로 16번에 걸쳐 226만 개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요 물량과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의원을 포함한 국내 방역 현장과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 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 물량 확보 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 공급 허용 범위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해외 공급은 정부 간 지원과 우리 기업과 외국 정부 간 지원으로 구분한다. 정부 간 지원은 조달청이 보유한 공정 마스크 제거 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한다.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 조건, 수송 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상 공급을 요청한 국가에 대해선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 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 물량을 검토하고 식약처 승인을 거쳐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인도적 목적의 외국 정부 수출 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공정 물량에서 충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 공급의 타당성 검토와 수출 요청 국가별 국내 생산업체 매칭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 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 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와 수요 조사, 해외 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 규격 차이 분석과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지만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선 제도 안정화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한국이 익명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일본이 이러한 선의를 받아들이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취지 칼럼이 일본 매체인 포브스 재팬에서 나왔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은 지난 6일자 포브스 재팬에 기고한 인도적인 분야를 침범하는 한일 상호 간의 악감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나 마스크 등의 의료 지원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을 소개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이 같은 사태가 매우 안타깝다면서 청와대는 일본의 요청이라는 전제를 마스크 지원 조건으로 내걸며 일본 마스크 지원 반대 여론이 한국 내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문제에 여유가 없으니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키노 위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인을 향한 응원 메시지가 나왔던 점을 언급한 뒤 당시 한일 관계는 같은 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까지 좋게 이어지는 정치적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마키노 위원은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인 마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정치적인 충돌에 의해 기후변화와 감염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까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문제가 한일 양국 어느 한 나라의 해결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마키노 위원은 일본, 한국이라는 이름 없이 익명으로 지원하고 그 선의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며 타이거 마스크 운동이 한일 간에 일어나는 것은 무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글을 맺었다. 과거 일본에서 만화 타이거 마스크의 주인공 이름을 빌려 익명으로 기부 릴레이가 펼쳐졌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한일 양국이 익명으로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인도적인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마키노 위원의 칼럼을 두고 일본 누리꾼들은 무리하게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먼저 고개 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타이거 마스크 운동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